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은 연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연예 소식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편 주간이잖아요. 네네. 수요일도 살짝 변화를 줘놨는데 연예 소식 중에서 한 주간에 가장 핫한 연예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라는 순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타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소개하는 스타 주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요일에 함께 아주 반갑고 또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네. 있거든요. 오늘 행복한 아침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요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크게 쌀쌀하진 않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쑥쑥 올라서요. 오늘도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특히나 남부 내륙은 따뜻을 넘어서 다소 더우니까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까지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7.1도, 대전 16.2도, 대구는 14.8도로 아침 추위는 덜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4도,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기온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집에 계실 때 틈틈이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뭐가 있는지 새 정부의 과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먼저 이것이 바뀐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과연 뭘까요? 저는 그 나이 계산법. 그죠? 나이가 역시. 한 살씩 어려진 거예요? 우리가 어려진 거잖아요. 제가 어려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인 씨가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가요, 계산법이 3개로 나뉘었던 일명 K9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약 공의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인수위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962년에 그 만 나이가 도입된 이후에 60년이나 지났지만요.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식 세는 나이 관습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만 나이를 정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수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세는 네. 나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내 나이를 얘기할 때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글쎄 어떨까 모르겠어요. 새 정부가 나이를 바꾸려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인수위가 발표한 거는요. 나이 세는 법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법적으로도 사실은 분쟁이 굉장히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나이에 대한 해석법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그 제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사실 만 나이로 통합하는 그런 기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춰
낮춰질 수 있고 각종 계약에서도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서 법적인 분쟁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찬성하지 않는 쪽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는 나이법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나이를 이제 계산.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는 몇 살이고 만 나이는 몇 살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지 않냐라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면은 법적인 혼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나이 세는 법 때문에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류에 쓸 때는 만 나이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네. 때는 그냥 우리 세는 나이로 네, 쓰고. 새는 나이로.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 돼서 적응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 정부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어떤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새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와 청사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국정과제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꼽았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 곳이 입은 손실액을 약 54조 원에 달한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피해 지원금을 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정확한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분들 정말 뭐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추경 사안이 현재 좀 가장 급한 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윤석열 정부가요, 추경안 편성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관련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추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새 정부는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 원 중반대 가량의 2차 추경을 예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각도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꼽은 게 110개면 네. 110개의 숙제를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일단 코로나 손실보상 네. 그 다음에 과제 하나 더 알아보면 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죠. 저도 가장 관심이 큰 건 이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의 부동산. 변화. 네. 빠질 그 수가 부분이 없죠.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인수위는 그 110대 국정 과제 중에요.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그리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 이 부분을 하나의 숙제로 넣었습니다. 또한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서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1차 신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 연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네. 첫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 이 부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부동산 정책은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최근 이제 내 부동산 중에 핵심이 아닌 데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실제로 수도권 내에 있는 부동산들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좀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그리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요거까지 알아봤고요. 하나 더 추가해 준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폐기하겠다라는 이 부분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서 원전 채광국에 도약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아 원자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높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까지 만들기로 하면서요. 침체됐던 해외 원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네, 뭐 이렇게 청사진만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분명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난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근데 난제 관련해서는요.
탈원전 폐기 정책 관련해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일컫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전 축소 감축 지원, 수명 연장,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제외,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시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런 전국을 여소야대 전국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이런 것도 윤석열 정부가 타개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과제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의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야당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많은 갈등들, 그러니까 뭐 젠더 갈등, 뭐 여러 가지 세대, 이념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강하게 보였는데요.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됐던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당장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무력 도발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됐죠.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을 앞둔 지난 7일에도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5번째 벌어진 공개 무력 시위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시기에 맞게끔 대화와 외교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대북 메시지이지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21일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양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 생생한 현장으로 달리는 중계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완도 갔었잖아요. 완도 갔어요. 많은 분들이 완도 모습 보면서 좋아하셨어요. 네, 그 완도의 청정 바다를 보고 네. 자란 완도 전복의 맛을, 네. 그 쫄깃함을 제가 잊지 못해서 조만간 한번 갈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생방송이다 보니까 몇 점 못 먹었는데.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자, 네. 달리는 중계차. 오늘은 어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고장 경상남도 함양군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함양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장에 이단비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단비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함양입니다. 생생함이 살아있는 현장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리는 중계차, 저는 리포터 이단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푸르른 아침, 이곳은요 바로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죠. 저는 상림에 지금 도착해 있는데요. 답게 이곳은요 무려 약 21헥타르의 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무려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어떤가요?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 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푸르름을 좀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끝으로 전해지는 요 상쾌함.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스튜디오, 꽉 막힌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이주용 선배님, 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저는 이 푸름 속에서 너무 일찍 서두르라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후각이 지금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어디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런 은은한 향,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심 봤다. 네, 함양에서 와, 이거 산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인심도 좋으셔라. 담배 먹으라고 이렇게 귀한 산삼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뭘 먹지? 이거 먹어도 되나? 감독님, 먹어도 돼, 이거? 와.
손대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대면 안 됩니다. 아니 인심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손대면 안 된다고. 입대도 돼요 그러면? 입도 안 되죠. 네요. 입도 손도 안 된다. 어르신의 정체는 누구신가요? 예, 저는 함양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서경진입니다. 아유 우리 어르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함양하면 이제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산양삼이다.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네. 예, 함양삼은 고지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유명합니다. 네. 고지대에서요? 예, 네. 해발이 아주 높아요. 네. 함양은 500 이상에서만 재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500 이상만 재배하게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미리 딱 공부를 좀 해왔더니 우리가 사실 산삼 하면은 워낙 귀한 삼으로 알고 계시죠? 산삼이 뭐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만날 수 있다 할 정도인데 우리 산양삼은 비교를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산양삼하고 산삼하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산삼에 버금가는 산양삼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에다가 이렇게 야산의 씨를 뿌려가지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게 우리 산양삼이잖아요. 예, 산양삼 함양은 지역이 게르마늄 네. 최고의 게르마늄 지역이라서 네. 씨를 뿌려 놓으면은 산양삼 자라는 데는 진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산삼을 누가 키웠다?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힘이 딱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아무리 우리 함양의 산양삼 자랑을 해도 입으로 넣어봐야지 얼마나 향이 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진짜 향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먹어도 돼요? 예, 하나 드세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한 7년 이상부터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산양삼은 7년 이상 돼야지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어떤 게 좋은 삼인지 골라주세요. 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게 최고 좋은 삼입니다. 네. 이거요?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어. 최고 상품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산양삼은 네. 내두가 쭉쭉 뻗어야 되고 네도. 잔뿌리가 네. 이렇게 많이 나와야지 사포닌이 아주 많습니다. 아, 오히려 이 굵은 요 뿌리보다는 잔뿌리가 좀 무성해야만이 더 귀한 그렇죠? 거네요. 예, 아주 많아야 좋습니다. 그럼 잔뿌리에 영양분이 다 있어요? 예, 예, 사포닌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오늘 저 대신 리포트 하시고요. 참 좀 먹을게요. 네. 예, 한 뿌리 드세요. 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년 살입니다. 12년 산. 근데 아까 저 먹으라고 저 7년짜리 씻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예. 이게 7년짜리입니다. 근데 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1년 삼은 다르다더니 7살 요 아이와 이 12년 산의 이 무성함은 다르네요. 근데 저 약 효과도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 근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아, 집에 드시는 거 좋은 거 드세요. 진짜로요? 예, 예. 아, 그래요? 아니, 어차피 와서 드시는데 한 아, 번 그래? 좋은 걸 드시고 가셔야죠. 원래는요 방송 전에 요거 먹으라고 씻어놨대요. 근데 제가 또 언제 아니면 또 이런 또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잔뿌리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흙을 안 씻었는데.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 흙도 다 먹고 자랐거든요. 산에서 자라는 거는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이라서 네. 흙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어르신 흙 드세요. 전 삼 먹을 거니까.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자, 잔뿌리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자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지 또 산양삼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어나가지고 아침 네. 공복에 그 물에 흙만 털어가지고 한 뿌리 드시고 나서는 1시간 전에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죠. 공복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잔뿌리 조금 씹었거든요. 정말 입안에 은은한 이 진한 향이 와 이래서 함양 산양삼이 전국에서 최고죠. 누가 키웠다고요? 아, 제가 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 진한 삼의 향이 전해지시나요? 저만 먹어서 너무 지금 죄송한데 와 진짜 잔뿌리만 씹었을 뿐인데도 삼향이 그냥 입안에 가득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귀한 우리 산양삼 또 이곳에서 또 축제가 펼쳐진다면서요? 예, 2021년도는 우리 함양 산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이어서 올해는 9월 2일부터 10일 동안 상림숲 여기 이 지역에서 산삼 축제를 할 겁니다. 네.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또 좋은 산양삼 많이 구매해 가시고 네. 와서 구경하시면 진짜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 말씀대로요. 정말 정성스럽게 귀하게 자식처럼 잘 키운 우리 산양삼 9월의 축제도 잊지 마시고요. 꼭 이 아름다운 상림에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꼭 오세요. 이거 지금 누구 거죠, 이거? 아니요, 그건 제 거예요? 한 뿌리만 드세요. 아, 네. 한 뿌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상림을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먼저 상림을 같이 둘러봐서 네 너무 친근한 느낌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게요. 네, 네. 저는 함양군 문화관광 해설사 김요한입니다. 네, 우리 해설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는 좀 상림공원을 쭉 둘러봤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함양의 자랑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네. 함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함양 고향은 잊어도 상림숲은 잊지 못한다. 그만큼 함양 국민에게 상림숲은 소중한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향이 이곳 함양이실까요? 우리 선생님도? 저는 고향은 함양은 아닙니다. 아니신데 뭐 남의 고향을 그렇게. 어차피 네. 제2의 고향이죠. 맞습니다. 누구의 고향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이곳에 오면 정말 고향처럼 아름다운 매력에 빠지는 곳이 바로 이곳 함양의 상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라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숲 전체가 낙엽 한렵수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의 가장 아름다운 5월의 푸르름을 지금 만끽하고 계시지만은 이곳 상림은요. 어떤 계절이 가장 아름다울지 꼭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을 9월 중순쯤 오면 네. 여기 꽃무릇이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이 전체가 다 꽃이 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산삼축제를 하니까 그때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계절 가장 아름다운 멋을 자랑하는 이곳 상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상림의 지금 멋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도 함양의 멋뿐만이 아니라 즐길거리 가득한 체험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상림의 멋은 제가 또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상 달리는 중계차의 저는 리포터 이담비였습니다.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함양이 산양삼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한번 맛을 보고 싶다는 아니, 생각이 지난번에는 들었어요. 전복을 주더니만 산양삼은 또 맛도 안 보여주고 더 귀한 거네. 그리고 저기 나가 있는 데가 지금 상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함양은 잊어도 상림은 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상림의 맛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예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서 이담비 리포터가 말했던 것처럼 곳곳의 멋을 또 전해드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봄과 여름 사이에서 푸르름을 뽐내는 경상남도 함양군입니다. 공기 너무 좋아요. 네. 와, 정말 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이 상쾌함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포터 이담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장소, 이 계절에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을 지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다리를 지나면요, 바로 천년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천년의 숨결을 품은 숲을 걷다 보면 한층 더워진 햇살을 쏟아내는 물줄기가 식혀주고 온통 초록으로 뒤덮은 이곳은 바쁜 일상 속 하나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천년의 숲 상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지금 시작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지금. 야, 어디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수사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오세요. 아니, 공원이 정말 넓어요. 그렇죠. 네. 예. 여기가 함양의 상림이라는 곳입니다. 네네. 숲이 한 2km 정도 되고 2km? 네. 그럼 여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이제 그 천년의 숨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가면서 네. 콕콕 집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따라오십시오. 네. 천여년의 세월을 이어온 숲답게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한 몇여 종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120종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고 낙엽 한렵수는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쉬 없이 반복한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이곳에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함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고향은 잊어도 상림은 절대 잊지 못한다.
바로 이 공원. 예, 그렇죠. 그만큼 함양 국민들에게는 이 상림이 소중한 곳이고 아름다운 휴식처입니다. 공원 자체가 천연 기념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네, 이곳은 정말 유명한 그 포토존이 많은 공원 중에 그렇죠. 예, 한 곳이잖아요. 어디를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 상림은 전체가 다 포토존인데 특히 이 열리목이 아주 중요한 포토존입니다. 이게 무슨 목이요? 열리목입니다. 열리목? 네네.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뿌리가 이렇게 다르지만 위에 몸통이나 가지가 붙은 것을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사랑이 천년을 간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솔로지만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 좀 찍어주세요. 그렇죠. 둘, 셋. 찰칵찰칵 소중한 추억 한 장. 다음은요. 푸르른 청보리밭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청보리예요. 선생님, 나 그 청보리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청보리. 싹 바람에 따라 그죠? 9월에는 여기다 전부 다 꽃을 심어가지고 전체가 꽃이 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 네. 지금은 청보리지만은 이제 9월 정도? 네, 그때는 더 이쁜 포토존이 되겠죠. 상림은 언제 모든 달이 다 아름다워요. 뭐 어느 시에 오더라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진도 다 예쁘게 나옵니다. 함양 상림공원 덕분에 인생사진 대성공! 상림공원은 자체가 천연 기념물인 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림 곳곳에 문화유적들이 많은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볼 곳이 요 척합입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각 도로에 척합이를 세웠는데 함양의 척합이가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다 척합이가 훼손이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보존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거의 상림은 다 봤거든요. 혹시 리포터님 상림을 보신 소감이 있습니까? 와,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공원이구나. 네, 그래서 이곳만큼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시면 정말 좋을 곳이 바로 이곳 함양 상림공원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진짜 푸르네요. 예, 함양의 상림공원. 멋집니다. 언제 네. 한번 함양에 가서 천천히 둘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복된 일상 속에 지쳐 있다면 하루쯤은 훌훌 털고 초록빛이 가득한 상림공원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달리는 중계차 함양편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함양에서 즐겨볼 수 있는 액티비티한 모험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민한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개편을 맞아서 수요일 약간 저희가 밑에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머니들의 아이돌이 되고픈 예, 아주 멋진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수요일을 함께 해줄 방송인 영기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사부터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왔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는 식상하다. 개수 연기라고 합니다.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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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연기 오빠야.
아침 반갑습니다.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인 거죠, 이제? 네, 일단 뭐 처음이고 작가님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네. 이제 그 중간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제가 원체 이제 텐션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라서 너무 부산스러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을 좀 잘 찾아서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네. 9톤 정도 다운하고 있습니다. 아, 그 톤이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네. 연기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연기 오빠 나왔어요. 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소식부터 갈까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7년 만에 복귀 예고한 가수 임재범입니다. 오. 이 가요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가수 임재범 씨가 무려 7년 만에 반가운 컴백 소식을 알려 가요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임재범 씨는 앨범 발표할 때마다 뭐 별다른 홍보 활동도 하지 않고 정말 목소리, 실력 하나만 딱 가지고 승부하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수 임재범 씨 헤비메탈 그룹이죠. 신화위 1집의 보컬리스트로 데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내놓는 것마다 히트곡인데 제목만 들으시면 알 거예요. 너를 위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비상, 고해. 사실 이거 듣기 쉬워도 아무나 못 부르죠. 폭발적인 가창력, 이 애절한 중저음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정말 대한민국 가요계의 존재감을 드리우고 있는 가수죠. 가요계의 호랑이죠. 네, 노래 호랑이, 자체가 포효하는 느낌. 기운이. 네,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보고 싶었는데 한동안 떠났던 이유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이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호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거친 표현은 호랑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엄청난 임재범 씨. 2000년대 초반에 뮤지컬 배우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거친 아주 남성다운 이미지와는 달리 완전한 아내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2017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갑상선 암으로 투병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내내 아내 곁을 지키면서 병간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제가 임재범 씨를 TV에서 처음 본 게 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TV 출연했던 이유도 아내 때문이었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TV 출연 직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임재범 씨 굉장히 솔직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내분이 암을 진단받았고 그 뒤에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팬카페에도 아내가 투병 중이다, 기도 부탁드린다 이렇게 팬에게는 알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암투병하면 고생도 고생이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내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방송 출연을 결심을 했는데 그때 집이 좀 경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또 연습을 위해서 서울에서 작은 이제 공간을 얻어서 혼자 이 방송 시기에는 있어야 됐는데 저한테 그때 가슴속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줬는데 딸이 써준 편지예요. 이거를 보면서 늘 딸과 아내를 위해서 연습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리고 당시 임재범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로커의 자존심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어서 행사 같은 곳을 나가면 로커로서의 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족은 내가 전혀 돌보지 않고 10년 동안 내 자존심만 지켰다라면서요. 수입이 저작권료뿐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수입이 고정 수익이 아니잖아요. 많을 때는 많이 받지만 적을 때는 정말 적게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달에 7,700원을 받은 적도 있었고 안 들어올 때는 석 달 동안 한 푼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음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컴백이 기대되는 가수죠. 7년 만에 이제 컴백해서 우리 곁으로 올 텐데 컴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가수나 배우나 감독이나 할 이야기가 쌓이면 그때 컴백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아내를 떠나 보내고 사실 또 임재범 씨가 작사 작곡도 잘해요. 저는 그 쌓였던 이야기, 그 감성을 또 한 번 토해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돌아오는 형식이 어떤 다큐더라고요. 무대 전후 10분을 편집 없이 그대로. 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범 씨.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재혼 전 꿈을 이뤘다? 43세 엄마가 된 이재현입니다. 네, 배우 이재현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남자친구의 얼굴 및
태아 초음파 영상을 게재해 열애 소식과 임신 발표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현 씨에게 드디어 봄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재현 씨가 사실 이제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요.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저 하나뿐이잖아요. 혼자잖아요. 저도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싶어요. 만약에 사랑이 다시 온다면 제가 아이를 낳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행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다시 만난 인연이 데리고 온 그 아이도 함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런 가족을 이루고 싶다. 이런 고민, 아이를 갖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이재현 씨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재은 씨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찾아온 겹경사를 맞은 상황입니다. 최근 SNS에서 예비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꽃길만 걷자, 우리 뚜깨비랑 태명이죠. 언제나 지금처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문구를 남겼고요. 이재은 씨의 남편 역시 이 마음 항상 변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라고 화답을 해서 아주 알콩달콩한 이런 부부의 모습을, 예비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현 씨의 사진 몇 장 보니까요. 정말 행복할 때 사람이 지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게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현 씨 소식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연기 씨? 글쎄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일단 수요일이고. 그렇죠. 오늘 제가 너무 출근하는 정직한. 날입니다. 오늘 영기 씨가 행복한 아침에 첫 출연. 맞아. 그렇죠. 제가 첫 출연. 사실 첫 출연은 아니고요. 이제 게스트로 이제 한 2번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일에. 스페셜이라고 하죠. 네. 스페셜 MC로 한 번.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정으로 하던 이제 2년 가까이 하던 라디오가 정리가 되면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꽉 메워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행복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인 동시에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2005년 국내에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로 올해 17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스타들의 입양과 관련된 주제일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네. 걱정했던 게 이 정도 텐션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입양을 통해 진정한 가화만사성을 이룬 스타들의 신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입양 후 행복 찾은 스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스타들이 있을까요? 자, 입양.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보자. 살펴봐야죠.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 버릴게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본론 좋겠죠? 들어갑니다. 네. 네, 입양 후 행복 찾은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게 초성으로 저희가 초성 이제 퀴즈예요? 네. 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굉장히 빠르게 굴려야 됩니다. 네. 초성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편하게 한번 맞춰보시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나왔던 분 누구였죠? 홍순창? 홍순창. 네. 알겠다. 홍. 저는 알 것 같아요. 전 저랑 친한 분이라서 저는 바로 저 실루엣을 알았습니다. 보고 알 것 같아요. 실루엣. 실루엣. 아니, 실루엣이 실루엣이 머리 부분. 네. 알겠네요, 저도. 저도 이태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정답은 방송인 홍석천 씨입니다. 네. 방송인 홍석천 씨가 입양을 한 사실을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홍석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혼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는데 입양이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저는 정말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이런 꿈을 오랫동안 꿔왔는데 드디어 그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바로 누나의 아이들, 외조 카드를 가족으로, 자식으로 입양을 한 겁니다.
바로 평상시에도 사실 근데 입양하기 전에도 워낙에 누나하고 이 조카들한테 잘했었는데 아주 법적으로 제대로 또 가족을 꾸리게 됐네요. 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돌봐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입양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홍석천 씨 이 누나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었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누나는 언제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누나에게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나에게 누나는 좋은 사람 만나면 새 출발해라. 아이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라면서요. 조카 바보 삼촌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의 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홍석천 씨가 이 조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잘 기르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말 멋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홍석천 씨는 이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싱글이잖아요. 근데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홍석천 씨가 입양하기 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혼인 중이 아닌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홍석천 씨는 독신자임에도 조카들을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커밍아웃 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이제 결혼을 만약에 뭐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홍석천 씨가 늘 인터뷰에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카도 좋지만 내 아이 이런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입양하기 전에 이제 구리에 이 누나와 조카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음식점도 내줬는데 여기도 와서 뭐 굉장히 열심히 돕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곁에서 돕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형식의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울타리,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 된 만큼 저는 더 끈끈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나는 홍석천 씨 누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누나는 일단 이혼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크게 겪고 있었던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홍석천 씨에게 같이 살자라는 전화가 어느 날 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홍석천 씨가 이 조카들의 입양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합니다. 당시 홍석천 씨의 입양 제안에 이 누나는요. 동생 석천이가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누나를 구했다고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 동생 홍석천 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좀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남이 아니라 조카라고 해도 반대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반대가 컸던 분이 부모님이라 그래요. 부모님 입장에서 홍석천 씨가 뭐 결혼해서 홍석천 씨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안겨주길 바랬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대했고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게 입양할 때는 입양하려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입양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 조카 중에 첫째 조카도 반대했다고 그래요. 삼촌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내가 삼촌한테 딸로 입양됐어. 이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또 어렸을 때 얘기고 크니까 삼촌한테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빠 딸로 살면서 굉장히 이 정도 많이 쌓였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눈시울을 붉어지니까 눈물을 터뜨리니까 우리 또 눈물 많은 홍석천 씨도 같이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네. 당시에 저 조카들이 사춘기였고 그래서 입양 시기를 좀 늦췄다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석천 씨가 입양을 결정을 하고 나서도 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다른 사연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더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성이 바뀌는 거에 대한 것도 난 생각을 했어야 돼. 이 씨에서 홍 씨로 바꿔줘야 되는데 늘 이준 이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홍준 하면 이상하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충격을 최소화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저런 마음이었군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이쁠 때도 많지만 요걸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좀 네네. 이렇게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 홍석천 씨의 그 뭐랄까요 위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좀 독특하잖아요. 일단 커밍아웃을 한
거기에 또 연예인이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소가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석천 씨가 만약 이 보통의 연예인이었다면 아이들이 우리 삼촌 연예인이야 같이 방송국 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예전엔 더 있었으니까 홍석천 씨가 또 워낙에 착하고 속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놀림이 될까 봐 나는 아이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애들 도와주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홍석천 씨의 얘기에 사실 조카들도 아니 왜 우리 졸업식 입학식 안 와? 우리 가장 좋은 날인데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해 삼촌이 그 녹화가 잡혔어 이렇게 뭐랄까요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 같아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홍석천 씨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입양 후 행복을 찾은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빠밤. 이런 거 하려고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초성, 이번에도 초성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초성 주세요. 빠밤. 이응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어렵다. 세 개면 이응. 세 개면 이응. 이영. 저는 그 가수 이영애 씨는 이영현 아니지. 씨. 이영현 요즘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근데 입양 후에 행복을 찾은 잘 모르겠어요. 이영현이란 말을 듣고 입양을 합해보니까 알겠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가 씨는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유추가 됐나요? 네네. 그럼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아현 씨입니다. 이하연. 이하연 씨. 네. 앞서 홍석천 씨는 외조카를 입양해서 삼촌이자 또 아버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하연 씨는 누구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자, 이아현 씨에겐 두 딸이 있는데 뒤늦게 모두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아현 씨가 언제부터 두 딸과 함께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일째 봐서 7일째부터 함께 했고요. 둘째는 한 달 정도 때 봐서 2달 돼서 함께 가족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서 그냥 아니야 거의 이 달고 왔다고 탯줄도 달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그냥 유주 같고 정영돈 씨 유주 같고 제 유주는 정영돈 씨 유주랑 똑같고 제 유라는 정영돈 씨 와이프 유랑 똑같은 느낌? 네, 방송에서 이하연 씨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입장을 또 밝혔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 씨가 워낙 성격이 좀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입양했다고 하면 왜 칭송을 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 딸들은 나를 있게 해준, 나를 살게 해준 사람들이다라는 아주 특별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두 딸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딸 역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처음에 몰랐죠. 모르게 키우려고 했죠. 그런데 알려졌고 세상에 또 그 입양 가족에 대해서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한 분들이 있고 그걸 듣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하연 씨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거야.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야. 이 말이 또 위로가 되긴 했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질문 이걸 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버린 거예요? 이하연 씨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야, 키우기 힘들어서 잠시 맡긴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 이런 솔직한 대화 속에서 또 한 가족이 돼가는 거죠. 네. 아이 정말 특별한 인연이죠. 네. 근데 이하연 씨가 두 딸을 보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하연 씨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딸과 의지해서 내 딸이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대요. 그리고 유주, 그러니까 큰 딸 하나 있는 것보다 유라, 둘째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입양을 둘 다 하기 참 잘했다. 더 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두 딸들 때문에 그러니까 손녀들 때문에 내 딸 아연이가 잘 살고 있다. 너무 기특하다라고 하면서요. 손녀들에 대한 고마움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하연 씨는 3번의 결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입양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하연 씨가 그냥 사람 보면 너무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다가 처음에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또 믿고 결혼을 했는데
왔는데 요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거든요. 왜 입양을 하게 됐냐면 저도 건너서 이걸 굉장히 이 과정을 좀 들어서 아는데 굉장히 시험관 실수라든가 엄마 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게 한두 번도 힘든데 계속 노력을 해도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는데 사실 배우가 뭐 2번 결혼한 게 어떻다고 뭔가 바깥으로 위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아이를 원했지만 오지 않아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왜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하연 씨가 아이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남편이 계속 밖에만 돌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근데 심지어 이건 너무 상처였을 것 같은 게 시험관 시술이 진짜 힘들잖아요. 여자 몸에 너무너무 힘든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당일에도 그 병원에 함께 가거나 들어오지 않고 새벽 6시 반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은 사실 아이를 원하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정말 아이를 얻기 위해, 엄마가 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이하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을 접고 입양 기간을 본격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 중에 네. 입양을 했고 그리고 곧 이혼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죠. 첫 번째 결혼 이후 지난 2006년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와 재혼한 이하연 씨는 두 번째 결혼 5년 만에 님에서 남이 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파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남편의 늦은 귀가와 담배 때문에 이혼 결심을 1만 번 정말 고민을 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하연 씨가 이 두 번째 남편의 빚 때문에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죠. 담배 아무리 많이 펴도 늦게 와도 10,000번 고민하면서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이 남편한테 인감도장을 맡겼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았는데 적은 규모가 아니야 15억 원. 근데 이것도 은행 대출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이자가 1억 원. 그럼 1년에 이자만 지금 12억 원이에요. 그러니 이거 이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하고도 이하연 씨가 이걸 오롯이 혼자 감당했고 이때 이하연 씨 정말 바쁘게 빚 갚는 게 아니라 이자 내려고 정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신이 쓴 돈도 아니고 정말 이거 힘들었겠네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들어도 너무 억울한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이하연 씨가 사실 마지막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하연 씨를 살린 게 바로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든 내가 얘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파경 소식에 이어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둘째를 사실 처음에는 한 명 입양하고 이제 자기도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고 이러면서 둘째를 또 자매를 만들어 주시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러면 첫째는 친딸이고 둘째는 입양? 이런 시선.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그래서 아닙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제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를 다 공개하게 됐죠. 네, 그동안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첫째 딸도 입양했다는 사실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둘째 딸처럼 첫째 딸을 입양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왜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지금 평범하게 잠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르르듯 지나갔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참 못났게도 가정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걸까?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아는 게 좋은 걸까?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고민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둘이 같이 의지를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아는 걸 좀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다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토로해 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 씨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 누군지 볼까요? 초성으로 볼까요, 이것도? 네. 네, 입양 후 행복을 찾은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초성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씨도 입양했나? 저는 근데 여성분이 박성훈 씨?
어떤 분이죠? 모르겠네요. 초성은 확실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눈, 코, 입 퀴즈보다 더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초성에서 정답을 이제 말씀하실 때 조금 당황스러운 게 네. 이게 나이 차이가 좀 있나? 있습니다. 이제 거론된 이제 유명인 분들이 다 이제 연령대가 너무 높은 분들 얘기하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예, TV에 지금 워낙 많은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 네. 배우 박시은 씨입니다. 박시은 씨. 박시은 씨는 뭐 결혼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 해온 걸로 알고 있고 네. 2019년에 딸을 입양했다고요. 그렇죠. 네, 박시은 씨는 결혼 후 2019년 딸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만 입양 결정을 내린 박시은 씨 부부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닌 20대가 된 딸을 맞아요. 입양했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죠. 20대 성인을 입양을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시은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성인을 입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되잖아요. 퇴소해야 되잖아요. 그때 세상으로 혼자 나가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 돼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20살 네. 학교도 졸업해야죠. 취직도 해야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죠. 사실은 인생의 대사가 그때부터 몰려오는데 그걸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봉사하러 갔을 때 이모 삼촌으로 지냈지만 그걸 멈추고 진짜 엄마 아빠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네요. 쉽지 봉사 않아요. 활동을 하면서 그 보육원에서 인연이 시작된 거였네요. 보육원에서 만났군요.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결혼 후에 박시은 씨가 진태현 씨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고 이 제주도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참 의미 있는 신혼여행이죠. 네. 이곳에서 아이를 처음 만났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닌 정말 봉사활동을 하러 간 거였네요. 그렇죠. 연예계 대표 선행부부로 알려진 이 부부가요. 그 신혼여행 장소를 외국이 아닌 제주도로 선택한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육원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진태현 씨의 아픔이 배경이 됐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너무 힘들게 자랐다는 거예요. 진태현 씨가.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20대 때까지도 부모의 도움이 아직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서 결혼 전에 보육원 신혼여행을 박시은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시은 씨 역시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밖에서 놀고 먹고 할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자라고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육원에서 만난 이후에 그 인연이 계속 지속된 거네요.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인데 네.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집에 놀러와 해서 초대도 하고 부부가 여행 갈 때 제주도 여행 갈 때 또 불러가지고 함께 네. 가고 했다는 거예요. 박시은 씨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이모 삼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시은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저 딸의 반응이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딸의 반응도 참 예뻤는데요. 처음에 이 부부가 아이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예쁜데 내가 다른 어린아이의 기회를 뺏는 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선뜻 좋아요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박시은 씨 부부가 얘는 참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예요라고 주변에 자랑을 그렇게 진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도 착하고요. 네. 감동 그 자체인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입양을 할 때 이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땠어요? 그 감동이 한 대 위까지 갑니다. 박시은 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딸한테 평상시에 입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도 자주 들어서 누구 한 명은 데리고 오겠구나 했는데 마침 또 보던 친구였다. 이제 내 편이 한 명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손주가 입양으로 생기는데 이걸 내 편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런 마음이니까 또 박시은 씨도 그렇게 마음 이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럼 박시은 씨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하면서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요?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다들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루머를 만들어내느냐. 두 사람이 불임이래.
이런 루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태현 씨가 참다 못해서 한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머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임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직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은 없다. 다만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왜냐? 나는 아내만 있어도 충분했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다른 이 아내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입양을 하고 나서 이 가족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가 생기니까 우리가 또 둘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하게 됐고 둘에서 셋이 되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점점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시윤 씨 부부가 올해 초였나요? 굉장히 좋은 소식도 알렸잖아요. 맞아요. 지난 2월에 결혼 7년 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또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두 번의 유산, 그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가족이어서 더 기쁠 것 같은데 이제 셋에서 넷이 된 거죠. 아이고 우리 진태현 씨 또 이 눈물 많고 마음 착한 진태현 씨 딸 바보.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모르죠. 자식 바보 예약인데 뭐냐 하면 23주 차에 접어든 초음파 사진 올리면서 벌써 자랑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직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2019년에 딸을 공개 입양했고 이제 10월이면 3년이 되는 건데 네네. 많이 달라졌겠죠. 어떤 뭐 그랬을 것 삶이 같아요. 생활이 뭐 네. 이렇게.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박시은 씨가 했었던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2020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육원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은 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하긴 쉽지 않았대요. 왜? 주변의 일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양을 더더욱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딸은 편입학원 근처의 쉐어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다 보니까 진태현 씨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가 두 명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딸이 귀찮아하지 않고 참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딸에 대한 남다른 고마운 마음 그리고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박시윤 씨 가족의 이야기 들으면서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박시윤 씨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또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사실 그 딸에게도 그 딸이기 전부터 집 열쇠를 줬대요.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여행도 이렇게 같이 갔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돼간다. 이런 팁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입양 후 행복을 찾은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초성 보여주세요. 이거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바로 나왔으면 제가 이 위치에 서 있는 이유가 좀 사라집니다. 아니, 네, 배우 신혜라 씨입니다. 네, 신혜라 씨. 신혜라 씨는 뭐 입양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라서 네, 신혜라 씨 부부는 이제 그동안 방송을 통해 직접 낳은 아들과 가슴으로 낳은 두 딸과 화목한 모습을 여러 번 공개했고 이에 2019년 입양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신혜라 씨는 두 딸을 공개 입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나이가 몇이죠? 올해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많으니까 5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혜라 씨, 차인표 씨 부부가 사실 슬하에 일남 이녀를 뒀잖아요. 근데 그 이제 두 딸이 이제 입양을 통해서 얻은 딸인데요. 사실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감사한 순간이 남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입양된 딸이 자기 마음을 보여줬을 때일 것 같아요. 그 딸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입양해줘서 너무 고맙다. 가끔은 엄마가 나를 진짜 낳아준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상관없다. 내가 만약에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랐을지 생각해 보면 이건 기적이다. 아이고야. 이런 편지를 써주니까 신혜라 씨 또 펑펑 울었겠죠. 네, 정말 그 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데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효도 안 해도 돼. 너 잘할 때 이미 다 했어. 이런 편지 한 통 받으면
다 된 겁니다. 아니 이 편지 받고 얼마나 가슴이 찡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겠죠. 신혜라 씨가 입양을 하게 된 계기, 동기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 이 계기가 아주 단순했었다고 합니다. 신혜라 씨가요, 어린 시절 오빠와 둘이 아주 외롭게 자랐다라고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낳기도 하고 입양도 해야지 라고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째를 낳았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병원까지 입원을 하시는 분들. 신혜라 씨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둘째를 낳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둘째부터 내가 입양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어요. 네, 그 결혼하기 전부터 신혜라 씨는 아이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차인표 씨가 이거에 동의를 했나요? 당연히 동의를 했는데 신혜라 씨가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했다고요. 우리 첫째는 낳았는데 둘째부터는 입양해서 키워. 차인표 씨도 이거에 동의를 했고 저도 차인표 씨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서 만약에 제가 뭘 잘했다라고 보신다면 그건 다 신혜라 씨 덕입니다. 저는 신혜라 씨가 뭘 하자 그러면 다 따라요. 그러면 그게 다 잘한 일이 됩니다. 네. 야, 이거보다 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네. 아니 신혜라 씨 부부가 입양을 원해도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고 뭐 동의도 구하고 이랬을 거고 또 아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사실 신혜라 씨가 이제 남편이랑은 합의가 됐는데 가장 걱정을 한 것이 바로 입양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이 외동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아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나만의 엄마 아빠로 있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동생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혼란을 느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이 아들도 참 어른스러워요. 이 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동생이 생기는 것 자체는 대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허락을 구했고요. 입양 의사를 내비쳤더니 일단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1분도 안 돼서 바로 찬성을 하셨을 정도로 이 양가의 엄청난 지지와 응원 속에서 아이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05년 첫 번째 공개 입양에 이어서 2008년에 두 번째 공개 입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개 입양할 때 딸을 입양했어요. 첫째에 이어서 똑같이 딸이었는데 신혜라 씨가 당시에 얘기했어요. 이 주변에 보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우리 딸한테도 또 이렇게 여자 동생이 있으면은 얼마나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이 우리 딸이 외롭게 크지 않도록 또 딸을 입양하게 됐다 했는데 그렇게 입양한 딸이 어느새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자매가 됐는데 아이고 여자 자매들끼리는 진짜 친구보다 더 좋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입양을 해도 공개 입양은 조금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신혜라 씨는 공개 입양을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사실 공개 입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선택이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덤까지 가는 게 어려울 뿐더러 차인표, 신혜라 둘 다 너무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비밀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럴 바에 우리가 먼저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입양 사실을 처음에 숨겼다가 훗날 아이가 커서 주변에서 혹은 기사로 갑자기 내가 입양 아이였어?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너무 더 큰 혼란과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입양을 하게 됐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그 입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신혜라 씨가 입양이라는 이 설명 대신에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이다라는 말을 참 자주 쓰잖아요. 이 가슴으로 낳은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줬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생아 때였거든요. 그 신생아 때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너무 잘못한 것만 투성인데 이렇게 축복된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예쁜 딸이 생기고 딸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받아들였으면 했어요. 입양은 왠지 쉬쉬하는 일. 너 입양대 때문에 미안해 하거나 또는 야, 너 입양대 때문에 놀리는 일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나 입양됐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양이라는 건 가족을 만드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걸 자신감 있게 알 수 있기를 바랬고.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잘 이해를 했겠죠. 네, 잘 이해했는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엄마가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어 그랬잖아요. 네. 신은아 씨가 워낙 날씬하니까 엄마는 배가 작아서 가슴으로 낳은 거야. 그게 마음이 아니라 신체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까 큰딸의 이 편지만 봐도 아이들 잘 자란 거 느끼셨을 텐데 네. 어느 정도로 잘 자랐느냐 또 잘 키웠느냐 주변에 우리 입양아예요. 솔직하게 밝히기도 하고 어떤 어른들 보면 혹시 입양 계획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자라고 잘 키우셨습니다. 예, 스타들의 신가족사, 입양 후 행복 찾은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한낮에는 여름 같아요. 그렇죠. 햇빛이 얼마나 더 쨍쨍한지. 네. 근데 또 해 떨어지고 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저녁에 약간 서늘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건강 상하고 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